자, 담배값 8,000원까지 오르나 인상 중 시민들 술로 세계 금연의 담배값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OECD 평균이 자 8,000원까지는 우리는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꼼수 증세다. 그럼 언제 알았냐? 총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2강은 건전재정주관 2024년 예산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 내용인데요. 자, 혹시나 2024년 예산안 안 보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 그런 분 계셨다면 내가 투자를 하다 못해 은행에 적금만 한다 하더라도, 그죠? 당연히 이 예산안은 꼭 꼼꼼히 챙겨봐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1년 재정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뭘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석하는 건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 제가 도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번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이제 정부에서 알뜰 재정, 살뜰 재정이다. 말 그대로 뭡니까? 재정을 정말 알뜰하게, 재정을 많이 긴축 재정을 한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살뜰하게 보살핀다. 뭐 이런 내용이 슬로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2024년 예산안은 역대 가장 짠 예산이고 내년 총 지출이 657조 편성됐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이제 예산안이 638.7조 원인데, 자, 2024년 예산안은 656조 9원. 자, 18.2조 원 늘면서 지금 전년 대비 2.8% 늘었다. 잘 한번 보시면 이 2.8 근처에 있었던 게 보면 2010년에 2.9%, 그 다음에 2019년에 2.9 두 번 있었는데, 자, 이 2010년 같으면 뭡니까? 이명박 정권, 그렇죠? 그리고 2016년은 박근혜 정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이때는 뭐겠습니까? 민주당 정부. 이 재정 예산안만 봐도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짠물 예산하는 이유는 국가채무, 항상 전 정부 얘기하면서 국가채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짠물 예산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짠물 예산 재정 건전성 지키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일 뒤에 나오니까 일단은 먼저 뭡니까? 올해 2024년 이 예산안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2024년 예산안 중요 12개 분야별 자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 고용이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금액이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지방행정부터 쭉 이렇게 외교 통일까지 금액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잘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정말 기록적으로 마이너스 16.6% 줄었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보건복지 고용이 7.5%. 특히나 이 보건복지 고용은 항상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올랐는데, 어쨌든 이 자연증가분보다 고용이 이번에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갔다는 게 정말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모든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즘 정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카르텔, 그죠? 이 낭비적 지출 사업을 폐지 삭감해서 원점 재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간행적인 R&D 이권화된 보조금들을 찾아가면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누수던 걸 찾은 다음에 약자 복지, 그리고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의 본질 기행 이번 예산의 핵심 4대 문구입니다.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곳에, 물론 긴축 재정은 가장 짠물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가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를 했습니다. 앞서 4개의 핵심 과제가 있는데, 자, 이 약자 복지에는 보면 생계급여부터 중증 노인, 100만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다문화 가정, 청년들의 생활 체험력. 자, 특히나 보시면 노인 쪽 관련해서 아는 좀 정책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많이 좀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성장 동력 확보. 이 R&D 투자는
줄였지만 우리의 미래 준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 대규모 도시 R&D로 전환을 하고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 고도 공급망 대용량 강화다. 그리고 자, 미래 준비를 하려면 출산을 말해야 하는데, 그죠? 자,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그리고 어린이가 걱정 없는 자기 나라를 만들면서 자, 골고루 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생협력으로 극복을 하겠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깨면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죠. 첨단 서비스 분야 ABCD. 이 ABCD가 어떻게 보면 2024년에 가장 유망한 업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 국가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 ABCD를 갖고 가겠다는 거죠. 또 그리고 보시면 K콘텐츠. 자, K콘텐츠는 지금 미국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K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좀 하겠다. 그 다음에 지자체와 민간 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그리고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특히 농어촌 중에서 지금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어촌이죠. 여기 7천억대. 자, 그리고 국가의 본질 기능을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뒷받침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병역 여건, 특히 주거 이런 데 군인 아파트를 보면 정말 시설이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군인들 급여도 인상도 상당히 된다. 그리고 국격에 맞는 ODA 확대, 그다음 면밀하게 국민 정서. 자, 수해 관련해서 지금 뭐 최근에 병사 한 분이 돌아가셨고 수해가 항상 매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수해 관련해서 지키는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부 다 좋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조금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언급을 좀 드릴게요. 조금 더 세세하게 보면 약자 보시에 보면 자, 생계급여를 특히나 13.2%를 인상을 했다. 자, 그리고 15년 제도 설계 후 최초로 수급 신청 기준을 상향했다. 자, 30%에서 32% 좀 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과에서 1:1 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데 이게 잘 될지는 솔직히 좀 그만큼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는데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장애인 활동 관련해서 하겠다. 약자를 보호하겠다. 그죠? 그리고 자, 1000만 노인 시대 100만 노인 일자리, 특히나 이번에는 늘 보면 청년 일자리 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최대한 확대를 하고, 특히 확대비면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크고,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을 가면서 합리적으로 올리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 저리 자금으로 대안을 해주겠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 쪽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특히 또 고용보험료를 절감을 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도 많이 하고 또 외국에서 많이 오는데 이 관련 쪽, 그죠? 다문화 자녀의 특화형 직업 훈련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부문 취업, 그러니까 거기는 부모까지 오겠다.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 자녀의 교육비 활동부터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 관련해서 기초 학습 지원을 약속을 했다. 그리고 청년들을 빼뜨릴 수는 없겠죠. 그죠? K카드 가면서 이제 K패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비 할인을 해주겠다. 기술 자격 시험 응시율 3번까지 응시율 50%를 감면했다. 그 다음에 청년 친화형 환경으로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농어촌 관련해서 사업 다각화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미래준비 투자, 미래준비에는 대규모 도전적인 R&D로 전환한다. 이 과학이나 이런 쪽 R&D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시스템을 받고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이고. 자, 그리고 바이오, 우주 등 첨단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출하겠다. 특히나 이 우주를 아는 얘기가 나온 게 이번에 조금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지난 방송에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2차 장치, 디스플레이 세계 핵심 3대에서 산업단지도 조성하면서 이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관련 내용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자, 거기에 이제 공급망 대응 전략, 특히나 이제 리튬이나 히토라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히나 중국권 관련해서 소재에 너무나 우리가 많은 쪽이 있다 보니까 공급망을 확대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보시면 되고, 출산과 육아 관련해서 선택이 되는 나라죠. 출산과 주택자금 저리 융자를 하고 육아휴직 이 기간도 확대를 한다. 그리고 올해 아이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에서 부모급여를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어린이가 걱정 없는 나라. 씨앗 통장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해소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노동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바꾸면서 미래 준비를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특히나 첨단 서비스 ABCD A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AI입니다. AI 관련해서 초고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AI 관련 쪽은 내년에도 유망하긴 한데 솔직히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좀 많이 내리지 않는 생각 좀 가기는 쉽지 않나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 자, 바이오 난제를 하면서 기술 확보를 하면서 세계 수준의 협력 요구를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가 물론 2000년 코로나 때문에 뭐 특히나 진단키트 관련 쪽에서 많이 부상을 했지만 지금 그만큼 많이 내렸고,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3년에서 4년 정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쪽 관련을 하겠다? 이쪽 관련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보이고, 그 다음에 자, C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보안 분야 관련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보안 가면 딱 생각나는 기업도 안넷밖에 없는데, 저는 최근에 근데 그 보안 관련 쪽에서 신규로 상장된 업체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했다. 저는 플랫폼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플랫폼이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본다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이오 쪽이나 AI 쪽에 있는 회사면 가장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좀 업종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K 콘텐츠의 제작 수출 지원을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K 콘텐츠 같은 경우도 특히나 보시면, 자, 첫 번째가 IP 확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 제작 관련해서 IP 펀드나 수출 펀드, 영화세 상생 펀드, 자금들을 펀드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콘텐츠 사각 특수효과, VR, AR 이런 쪽 관련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또 신규 구축을 하겠다. 그렇다면 K 콘텐츠 중에서 특히 메타버스, VR, XR, MR 이런 쪽에 관련해서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지자체와 민간 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산업, 그러니까 산단 관련을 좀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 자, 생활 인구 확충에서 지역 소멸 대응, 특히 농어촌이 지금 소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에 적극적,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을 위한. 자, 그리고 30개 대학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해서 집중, 대규모 연구소 이런 쪽보다 오히려 청년 이쪽에서 금액이 적게 되면서 미래 확보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자, 농어촌 적립금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농어촌을 살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본질 기능을 수행하는 뒷받침인데요. 자, 군주거 병영기구는 특히 초급 간부 주거시설 개선을 하고, 자, 뭐 이게는 뭐 도움이 되는지 뭐 얼음 정수기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좀 이게 과연 정부 정책에 이런 거 생각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보훈 보상금을 인상을 하고 명의수당도 인상을 한다. 자, 그리고 국격에 안 맞는 ODA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자,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는 거는 뭐 물론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러시아 싸우고 있는 부분도 확대를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많이 확대를 하는 이유가 있느냐? 물론 저번에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부인이 와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시킨 것 같아요. 근데 경제가 힘든데, 그죠? 자, 여기에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지원, 그 다음에 청년 인재 해외 진출 지원,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올라간 만큼 인도적 지원을 하는 부분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지금 1.4%고 앞서 얘기했던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과연 이 부분을 확대를 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투자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뭐 의료센터 관련해서 하고 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치국대 코로나를 완전 전환시킨 이런 병원들, 그런 병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짜 그 의료 환경이나 그리고
자금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하더라고. 근데 그런 쪽으로 지금 돈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다. 그리고 수요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와 지자체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신규 댐, 특히 수혜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댐 건설을 하겠다. 그다음에 조기 경보망을 구축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제발 꼭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2024년에서 지출 증대 역대 최저라면서 지출 확대는 정말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2024년도 내년도 이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 수지가 44.8조 원으로 마이너스죠. 물론 달할 것을 전망하는데 이 역시 올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특히 이 관리재정 수지는 통합재정 수지에서 뭐 국민연금 그다음에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데 좀 심각을 해요. 심각하기는. 여기에 이제 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별도 올해 2.6%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3.9%. 그죠? 조금 더 늘립니다. 그죠? 전망에도.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정부의 재정 중칙은 GDP 이 관리재정 적자 비율을 뭡니까? 3% 이내로 잡겠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2003년에 3% 넘어가지만 짠물리 예산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하면 정말 이게 잘 풀리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수출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관리재정이나 통합재정 이런 재정을 지금 여력이 없다는 게 또 단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추경호 이 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 국세 수익 감소로 총지출 규모를 올해와 동일하게 가져가더라도 관리재정 수지 적자비는 3%를 웃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재정 수지 악화를 하는데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2024년 이런 부분 확실히 챙겨도 그래야지 내가 이걸 모르면 내년에 이제 내가 혜택을 받을 걸 못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청년 쪽을 보면 자, 가족 돌봄 청년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을 확대를 했고, 신체 정신건강가 지금 뭐 분기당 50만 원 제면서 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 약을 못 쓰고 이런 거를 막겠다. 그죠? 그래서 조현병 이런 부분 애들이 약 안 먹고 칼 들고 설치는 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잡겠다. 자,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자, 이것도 신기했는데 가져가면서 청년은 320명, 가족 640명. 자, 방문 상담의 상담 경제 경험 가족 관계를 지원을 하겠다. 자, 그리고 자립 기반 관련해서도 지금 자립수당 관련해서는 10만 원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청년 플랫폼이 10개소를 개설하겠다. 첨단 산업 훈련 지원. 자, 뭐 이런 특성화된 아카데미에 그죠? 자, 작년에 반도체 920명밖에 없었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2차 전지 2,450명까지 이렇게 하면서 기술 배워서 일자리 늘려가겠다. 특히나 이쪽 인력이 계속 좀 모자란다는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겠다. 자, 그다음에 한미 첨단 분유 청년 고려에서 300명을 이번에 확정을 했고, 일자리 취업 작년 관련해서 자, 최대 200만 원. 와, 우리 청년들 참 돈 많이 받는다, 그죠? 자, 그리고 생활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K패스, 그죠? 청년이 30%가 일반은 20%, 저소득자는 무려 53%. 자, 기술 시격 관련해서 최대 3회까지 해서 응시를 50% 하게 됐다. 특히 청년들 잘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 차상위 계층의 기초 차상위 계층 국가 장학금을 700만 전액 지원했는데 이제는 전액 지원하겠다. 자, 어려운 환경에서 장학금 받는 애들 이제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5.3만 원에서 6.7만 원, 그 다음에 5.25에서 5.7만 원에서 분양 임대를 모두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군인들도 대부분 청년이지 않습니까? 자, 보시는 대로 간부 숙소 관련해서 자, 이 노후시설을 1.4만 개에서 4.2만 개, 건립은 1.7만 개에서 1.9만 개 했고요. 자, 복무장려입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900만 원에서 장교는 1,200만 원이고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자, 그리고 학사 학군단 관련해서 지금 학사 장교까지 해서 이 복무장려금을 늘리겠다.
자, 사병들 기준으로 보면 자,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여기에 그 내일 자금인가 여기까지 합치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이 165만 원이고 2025년이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거의 2년 가까이 격리가 됐다가 보다 보니까 사회 진출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고, 자, 얼음 정수기 및 플라워 스웨터 지급. 자, 여기에 이제 가족들 보면, 자, 양육비 이 경감 관련해서 자녀 출산 시 100만 원이 늘었고, 0세에서 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때는 35만 원에서 50만 원. 자, 미숙아 관련 이런 쪽도 보면, 자, 이거는 폐지가 되었다. 이 보육 인프라 관련해서 보면 0세에서 2세의 어린이집 지원을 보면 등록 아동 기준이었는데, 자,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을 하겠다. 그리고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를 5개소 하겠다. 그리고 달빛 어린이 공원을 45개. 자, 근데 솔직히 너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소, 45개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좀 주거안전 관련해서는 출산 가구 저리 융자 지음의 소득 요건 대폭 확대를 하겠는데, 주택 가액이 8억에서 9억, 그다음에 한도도 4억에서 5억 늘었고, 전세장 같은 경우 보증금 4억에서 5억, 자, 한도는 3억 그대로. 그다음에 출산 가구 특별 공급은 분양 특별 공급, 임대 우선 배정. 자, 출산 가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특히 분양하시는 분 혜택 받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돌봄 특례 지원, 그죠? 이거는 최대 300만에서 450만 원이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5일에서 10일까지로 늘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확대 보면, 자, 8세에서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대 100% 급여를 지급했는데, 지금 12세 이하까지 늘었고, 최대 30개, 1년, 2년이고 3년입니다. 그죠? 자, 주 10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한다. 자, 그리고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하겠다. 자, 가입력 검진 관련해서 검진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냉동난자. 자, 어떻게 보면 특이 케이스죠. 자, 냉동난자 이동 보정해서 해당 100만 원. 어쨌든 인구를 늘리겠다. 자, 그리고 난임휴가 관련해서 유급을 2일이나 지금 이제 한다는 거. 난임휴가 이게 꼭 빠지지 않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 공익형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자. 자, 월 27만 원에서 30시간 기준으로 월 29만 2만 원 늘었고요. 사회서비스 학습보조나 공공행정 지원은 월 59만 4천 원에서 60시간 기준으로 해서 63만 4천 원으로 늘었다. 노인 일자리 수도 보시면 88만 3천 명에서 103만 명으로 무려 14만 명.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증가분에 대해서 일자리 수준도 그러겠다. 지금 보면 노인 인구의 10%, 그러니까 1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 자,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관련해서도 지금 32만 원에서 33만, 그리고 자, 지급 인원도 조금 늘렸다는 거. 자, 그리고 돌봄 서비스 기사나 병원 동행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16시간인데 20시간 늘었고, 응급안전 관리용은 자, 696명에서 766명. 근데 참 아직까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노인 인구에 비하면.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많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험 관련해서는 보시면 독립유교자 관련해서 351만 원에서 월 368만 원으로, 그 다음에 참전 명예수당 관련해서 월 39만에서 월 42만 원. 보온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아직 트라우마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서비스를 하겠다. 위탁병원 학교도 보면 740개에서 840개로, 그 다음에 직종별 교육 캠프 문화에서 스포츠 관련도 연 2회 연간 60회. 자, 제복관리도 신규로 증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참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그죠? 이만큼 예산을 보는 게 빡십니다. 제가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소득층 관련해서도 이제 생계급여, 그죠? 보시면 월 162만 원인데 월 183만 원. 자, 무려 13.2%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사상 최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원 대상도 보면 2% 늘렸다는 거. 자, 주교급여 같은 경우도 월 51만 원에서 52.7만 원. 그 다음에 그 관련 부분도 1% 정도.
자, 늘렸다는 거. 자, 의료급여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치가 있지만 폐지를 했고, 교육급여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이렇게 특히나 중위소득 50% 이하만 내는 분들, 이런 분도 지금 확대를 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금액이 너무 소박합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자녀가 한 2명 정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왜 저는 나라에서 돈을 한 번도 못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1,500명, 그 다음에 이 주간에 500명, 그 다음에 전국 확대로 340명, 그 다음에 활동지역 장애인 서비스 할 때도 지금 보시면 11.5만 명에서 12.4만 명. 자, 학습놀이 지원도 같은 경우도 10시간 더 늘렸다는 거.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발달장애인 병원도 12개에서 16개. 장애인 연금도 뭐 소폭이지만 좀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도 지금 보시면 조금 올랐다. 그리고 다문화 한부모,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023년에 신규로 했는데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자, 중위소득 50에서 100%까지. 다문화 자녀가 해서 특화 재급 훈련도 200명 가까이. 그다음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을 1,500명. 자, 한부모 가정 양육비.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 양육비 같은 경우도 지금 중위소 60%에서 63% 이하로 고등학교까지 지금 대상을 확대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을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자, 관련해서 보시면 고효율 냉담, 특히 지금 가스라든지 석유가 올라오면서 냉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관련해서 냉담에서 6.4만 대를 보고 있겠다. 그리고 저리로 이제 하는데 1인당 연 390만 원 정도를 낮추겠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돼서 비율을 또 보시면 자, 2.5만 명에서 4만 명 비율을 또 50%에서 80%. 이 정도면 거의 다 받는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층, 농업에 지금 젊은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계속 이 부분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 신규 4개소에서 8개 2년에서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하겠다. 자, 그리고 고령용 농지 매도 시 은퇴 직불금 도입도 지금 1헥타당 600만 원까지. 자, 그리고 소규모 농업어인 같은 경우도 적불금 단가 인상을 120만에서 130만 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특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 왕진버스 제도를 도입하겠다. 자, 얼마나 도입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그 다음에 양식하시는 분들 임대료를 50%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업촌까지. 업촌 관련해서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 쪽이네요. 그죠? 창업벤처 관련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줬으면 4년간 2조 원을 지원하겠다. 우리나라가 특히 스타트업 투자가 정말 취약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미래에 정말 밝아집니다. 자, 그리고 자, 예비 유니콘 보증 0.2조 원을 추가를 해서 기업당 최대 200억까지. 그리고 자, 한국형 스테이션 애플을 조성해서 글로벌 창업 허브를 구축하겠다. 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배 정도 늘었어요. 특히나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관련해서 이렇게 2배 정도 늘렸고, 자, 이 문화센터라든지 아름다운 거리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늘리겠다. 그리고 공장 환경, 딱딱한 공장 환경도 이렇게, 자, 외벽적 조경 관련해서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2024년 예산안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예산의 정책 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본다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던 것은 뭡니까? R&D. 자, 조금 의외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늘 과학, 뭐 오염수도 과학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 과학 관련해서 뭡니까? 카르텔이 너무나 많다. 에? 자, 그거 보시면 자, 정부가 계속 R&D 자금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3회가 되는 반도체점 이렇게 해서 빠른 결과가 도출이 돼야 돼. 그게 아니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수도 이렇게 엄청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돈만 나가고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눠먹기식 폐쇄적 연구치들을 빼버리고 확실한데 밀어주겠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데 밀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마이너스 16% 정도 이렇게 하면 아예 신규 새로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가, 기존의 연구도 어떻게 됩니까? 연구 지원금이 줄어들고 아니면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깎는 것은 아까 미래를 준비한다 이러죠. 이런 거에는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학 관련 쪽, 이런 쪽엔 우리가 내년에는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하락 금액을 보인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그죠? 89조 정도. 2092에서 89에서 지금 어떻게 6.9%, 6.6조 가입하면서 가장 하락금액 큰 분야는 교육 파트. 자, 이 교육 파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서 관련해서 수능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서 정말 혼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 부당한 보조 사람을 재정비해서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예산하겠다. 자, 그리고 부정수급 회계 관련 미흡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사람을 가감하게 카르텔을 없애겠다. 어쨌든 정부 쪽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언급했던 이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파트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간 거죠. 과학 관련 쪽은 인원이 소수고, 그죠?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린이지, 청년이지 않습니까? 투표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부분이 뭐냐? 외교 통일 분야가 19.5%. 자, 과학이 16.6% 받는데 외교 통일은 19.5%. 근데 늘 보면 지금 북한하고 관련해서 엄청난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공산당과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핵무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 북한 관련해 쪽의 자금을 국방은 아니고 국방 외 외교 통일 쪽에서 뭘 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봤었는데 늘어난 쪽을 보니까 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629억에서 무려 5,200억. 자,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관련해서 3,000억 정도 늘어났고 이제 인티 지금 아프리카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6천억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대기동호 식량 원조 1,100억대, 한국 외교 파견에서 185억, 한국의 운영. 자, 이렇게 쭉 보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우리나라 위상이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글로벌 이쪽에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큰 그림이 있고 이 결과를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국에는 지속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꼭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재건적으로 뭔가를 받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그리고 어쨌든 이만큼 늘었다는 것은 국내보다 해외 쪽을 관련해서 외교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겠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상승 금액 부분은 바로 226조에서 242억에서 7.5% 금액적으로 가장 큰 16.9조 원이 있는 바로 보건복지고용 쪽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보시면 기초 뭡니까? 생활보장에 가장 이제 이쪽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 공적보훈주택, 사회복지 일반, 아동, 노인, 여성, 고용, 노동, 고용, 불안, 보건, 건강, 식품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뭐 요 내용 관련해서 특히나 보시면 기초나 취약계층과 노인들. 자,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주택 쪽이 많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특히 건설회사 적극적으로 지원 계속 해주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건복지 쪽 어떻게 보면 행안부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왜 실세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쭉 보면 뭐 지금 얘기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총선을 대비해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 너무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어쨌든 가장 이 핵심이 감세와 재정. 이번 정권이 감세를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감세하면서 재정건져 기업도 살리면서 재정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과연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특히 증가율 3%대 예산의 의미를 한번 우리 파악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자, 앞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복지나 국민연금 이런 쪽을 보면 자연 증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 적게는 한 3% 정도에서 많게는 5% 정도. 근데 일단 지금 이번에 2.8%잖아요. 자연감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 3% 증가율은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그냥 물가 증가율도 지금 인플레이션 2.8%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 달에 소폭 올라갈 가능성.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이 증가율이 2.8%다.
하면 내년에도 어쨌든 이 국가재정 관련해서는 절대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번 관련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자, 보시면 2020년 재정 운영에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증감 관련해서 마이너스 33조 정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특히나 국세 수입 관련해서 이렇게 총 수입하고 총 지출을 합치면 뭐 이렇게 된다고 나오지만 그래서 2.8% 이렇게 하지만 특히 국세 수입 같은 경우는 33조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한번 보시면 상반기 때 한번 보시면 상반기 때 보시면 국세 수입이 많이 지금 세수가 감소했다고 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분기 때 보면 지금 218조를 원래 거둬들였는데 지금 178조 밖에는 못 거둬들였다. 그래서 지금 30조 관련해서 지금 거의 지금 40조 관련해서 못 거둬들였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 중에서 보면, 자, 다 중에는 가장 많이 줄었는 게 지금 뭡니까? 법인세요. 법인세가 지금 보면 17조 정도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국세 수입이 세수 감소의 가장 큰 1등 공세의 감세입니다. 그죠? 특히 논란이 있는 부자 감소인데, 여기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기업 실적 부분들도 있긴 했겠지만 이 부자 감소하면서 이게 지금 줄어들고 이 부자 감소는 지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7조 정도 됐지만 하반기까지 다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27조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마이너스 33조 정도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리고 지금 2023년도가 2020년도 기업 실적이 더 안 좋으니까 법인세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그죠, 여러분들? 이 법인세는 그 전에 이제 중간 예납이 됩니다. 중간 예납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된 주요의 기업 법인세를 보면 삼성전자가 7조 내던 것이 2,400억 대, SK도 1조 4천억에서 4,700억, 포스코홀딩스도 1조 9천억에서 4천억 대, S오일에서 7천원대에서 7.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2024년의 법인세가 보시면 지금 중간 예담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3조, 거의 14조 가까이 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서 지금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 33조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자, 2023년 법인세가 마이너스 27조야. 그리고 지금 중간 예납한 게 마이너스 17조면 제가 이 기재부를 하면 지금 총 토탈 마이너스 40조예요. 그러면 이 국세 수입을 최소한 마이너스 40조 이상 마이너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수입을 그만큼 줄어들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자 규모 이 정도 날 것이다 이렇게 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냥 이거 단순하게, 근데 앞서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기타 이런 걸 안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산 자체가 뭡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깎아주는 세금, 그죠? 국세 감면이라고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또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법정 한도가 14%인데 국세 감면 이번에 제정하고 16.3%야. 감면 법정 한도를 넘기면서까지 국세 감면을 깎아주겠다. 근데 마이너스 33조야. 지금 이것만 봐도, 그죠? 여기서도 지금 지금 한 7조 정도. 그러면 마이너스 47조가 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33조. 내년에 더 들어올 때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경하면서 지금도 많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추경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냥 긴축 재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계산한 것만 해도 마이너스 47조인데 지금 마이너스 33조. 그러면 여기 차이 갭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4조 정도 돼요. 이걸 어디서 메꿔야 돼? 근데 이걸 국채를 발행을 안 하겠다? 부자 감세는 계속 하겠다? 그러면 뭡니까? 서민 증세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서민들을 증세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올 5월 때부터 슬슬, 그죠? 자, 담배값 8,000원까지 오르나 인상주의 시민들 술로 세계 금연의 담배값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OECD 평균이
자, 8,000원까지는 우리는 인상을 해야 된다. 너무 담배값이 싸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리고 국민 건강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꼼수 증세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마이너스 47조가 나온 다음에 국채 발행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서민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알았냐? 총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좀 시간 많이 초과됐네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1.4%까지 됐는데 지금 이거 달성 가능성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오히려 0%대, 0.100%대 지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2.4%, IMF는 2.4%대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잡고 있거든요. 2023년 전망도 떨어지고 2023년 또 높게 잡는데 하면 그만큼 높게 잡으면서 법인세라든지 국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IMF는 더 낮게 나온다. 하면 추가적인 마이너스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자, 가뜩이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3 경제는 소비도 줄고 수출도 줄고. 근데 소비가 더 줄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를 뭡니까? 불황형 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 근데 이 불황형 흑자가 계속된다. 이 불황형 흑자가 계속된다. 여러분들 소비가 이게 1년 정도니까 지금 버티 이게 2년, 3년 계속 가보십시오. 국민들 다 죽어요. 특히 이렇게 소비가 줄고 수출도 줄는 이런 쪽 뭡니까? 인플레이션 말고 뭡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특히나 수출을 갑자기 어떻게 늘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소비 증대를 위해서 재정을 확정돼서 올려야 되는데, 자, 지금 마이너스 33조 예상했지만 국세 수입이 제가 생각한 것만 더 마이너스 47조. 이 국가 재정이 없는데 2024년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최악 예상을 되면 정말 완전히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개정안을 봤을 때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 국세수입 이런 부분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지금 줄여놨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 우리의 투자다 이런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 쪽에 한번 그런 쪽을 많이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저녁 6시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경님 담배값까지 증액하면 진짜 이놈 정부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현실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안녕.